저는 상당히 생각을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공유하지만 또 반대로 우리 그 젊은 경제학자들과 또 생각을 공유하는 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그 스마트폰으로 제 걸로 이렇게 뉴스를 잠깐 봤는데요. 오늘 이 기사가 어떻게 나오는가 했더니 모 신문에서는 이렇게 썼더라고요. 오늘 우리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50주년 기념해서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모인 분들이 갑자기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들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전 제 자신이 보수 경제학자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아마 이 제목이 과거를 보니까 아마 보수 경제학자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과거를 보는 것은 과거를 보면서 과거 좋았었다 이렇게 하면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과거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고 그 교훈에 입각해서 새로운 미래를 보다 더 창조적으로 가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보수성의 경제학자들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라고도 또 볼 수가 있는데 참 이걸 해석을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역할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오정근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정말 기로에 서 있는데 과연 어떠한 그러한 길을 갈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제 전공이 국제무역학입니다. 아까 우리 그 박태균 교수께서 말씀하셨는데 1950년대에 오레곤 오레곤대 경제학자들이 우리나라 보고서를 했다고 했는데 제가 오레곤 대학에서 박사를 했습니다만 그런 사실이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흥미롭게 들었고요. 저는 원래 국제경제학을 전공을 했었는데 중간에 한국경제학도 좀 많이 하게 되고 또 경제발전, 경제성장 이쪽을 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 계기가 제가 그 외환위기 막 겪은 이후에 미국으로 1년 교환교수로 나가려고 하다가 너무 그때 달러 값이 뛰고 그러면서 이제 호주 멜번 대학으로 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경제를 새롭게 보기 시작을 했어요. 가니까 한국 경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또 그런데 더군다나 한국 경제가 갑자기 확 무너져 버리니까 이게 왜 그런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가지고 여러 대학 초청 강의를 다녔는데 정작 제 전공이었던 국제무역, 국제금융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그러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이 한국 경제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교훈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해서 그 당시에 제 나름대로 우리 금융위기를 겪게 된 원인을 제가 소위 뇌졸중 가설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도 이렇게 설명도 해나가고 이랬었는데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한국 경제에 관련된 책도 제가 호주 경제학자하고 같이 써서 영국에 있는 펠그레 맥밀런의 책을 냈었는데 꽤 그래도 잘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UN 에스카베도 가 있었고 에이펙 사무국에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주로 이제 한국을 좀 국제적인 시각에서 좀 자꾸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한국 경제 발전 경험을 전 세계에 좀 많이 전파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 학교에서 이제 아태협력 아카데미라는 걸 만들어서 주로 개도국 공무원 초청해서 연수하는 사업을 주로 합니다. 주로 주제가 뭐냐 하면 주로 한국 경제 발전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어떤 교훈, 이런 거고요. 또 아니면 우리 농업 발전, 새마을 운동 경험, 이런 거예요. 그런 거 하면서 그분들이 오시면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 발전 경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배우려고 하는데 정작 우리 내부에서는 새마을 운동 하면은 이건 정말 어떤 독재 정치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과거에 적당했던 어떤 경제 정책이 지금까지도 계속 유효하고 또 미래도 계속 유효하다는 뜻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바꿔야 될 것인가 이런 건데요. 이거는 제가 그동안 계속 여러 책에 썼던 거기 때문에 시간이 없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셔서 그냥 생략을 하겠는데 다만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우리가 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96년 외환위기까지가 1단계 우리 어떤 경제 발전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외환위기 이후에 현재까지가 제2단계의 어떤 경제 발전 패러다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경제 발전 패러다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아마 오정근 교수께서도 아마 우리가 기로에 서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내부적 외부적 환경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주로 우리 내부적 경제 발전이 어떻고 내부적 환경이 어떻고 외부적 경제 환경이 어떻겠다. 이런 걸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우리 경제 발전 또는 경제 성장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정말 배고플 때는 밥만 먹으면 행복한 거예요. 우리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절대빈곤이다 말이죠. 그래서 다른 거 아무 필요 없어요. 하루 3끼 쌀밥만 먹으면 좋겠단 말이죠. 북한에서 하는 것처럼. 그때는 행복은 딱 그거 하나예요. 경제성장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이 넘어가게 되면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우리가 현재는 2만 불이 넘는데 요즘 많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옛날보다 더 잘 산다는, 더 행복하다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대표적인 예를 보면 많은 사람이 자기가 직접 목숨을 끊어버려요. 얼마나 많이 죽느냐면 1년에 15,000명이 죽어요. 1년에 15,000명이 자기 목숨 끊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 말이죠. 아무리 심한 전쟁이 있어도 1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전쟁으로 죽질 않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데 1년에 5,000명밖에 죽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자기가 자의에 의해서 죽는데 사실은 이게 자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이 자기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내모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물질적 소비가 행복을 꼭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새로운 무엇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에 최근 몇 년 지난 10수년 동안 사실 뭐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로 복지를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생산력 복지라는 얘기도 하고 참여 복지라는 얘기도 하고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는 뭐 녹색 성장이라고 환경의 중요성도 많이 강조하면서 그걸 어떻게 성장에 좀 접목시킬 것인가 뭐 이런 시도도 좀 했던 것 같고 또 동반 성장이라는 얘기도 하고 그게 부족하니까 뭐 공생 발전이라는 얘기도 하고 우리 그 이명박 정부에 계신 그 경제 참모들처럼 이렇게 다양한 또 성장의 어떤 이름을 붙이는 분들도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이제 새롭게 그 주로 세 분 주요한 우리 그 대선 주자들은 공동으로 내세우는 것이 경제민주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뭐 자승희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사실은 참 설명하기 힘든 뭐 그런 개념인데 정말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인지 한번 이런 자리에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주로 우리 내부적 환경을 한번 정리 좀 해보고 외부 환경은 우리가 대부분 다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목만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시하려고 하는 것은 단기가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단순하게 소득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다수 계층의 국민들이 행복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 그걸 하기 위한 양대축으로서 포용 성장과 그리고 녹색 성장을 제목이 잘못 잡혔네요. 하나는 포용 성장이 하나는 녹색 성장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하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부 환경을 보면 뭐 이미 오정훈 교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성장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감소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 특히 2000년대 오면 평균 경제 성장률이 한 4.6%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예년에 뭐 두 자릿수 경제 성장률에 비하면 굉장히 미흡한 수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앞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구가 급속도로 고령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뭐 여러 번 지적이 됐습니다만 2050년에 가면 사실은 전체 인구에서 사실은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7%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면 우리 여기 OECD 국가를 전체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OECD 국가 중에 일본 그리고 여기 스페인 아니네요. 스페인 그리고 한국 세 나라 정도만 이렇게 급격한 고령 사회로 이렇게 전환되는 겁니다.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왜 심각하냐면요. 아까 뭐 우리 월드뱅크에서 나온 뭐 이스트에이시안 미러클 해가지고 오정근 교수께서 뭐 인용을 했습니다만 동아시아 국가들이 급속한 경제 성장을 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꼭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데모그래픽 디비던드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일할 수 있는 그 인구 계층이 급속도로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구 보너스를 얻었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부터는 뭐냐면 인구 보너스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인구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실제 그 데모그래픽 버든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거 뭐 제가 경제 성장 이쪽 연구하면서 최근 제가 분석한 결과인데요. 인구 고령화가 될 때 실제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많이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뭐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아프리카를 빼놓고도 하기도 하는데 우리 유소년 계층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통 경제 성장률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더 낮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거의 유사한 그런 많은 사실은 그런 부담을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내버려두면 점점 더 경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될 것이다. 근데 문제는 사회 불평등이 계속
악화된다는 거죠.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진위계수로 본 것도 있고, 뭐 다른 뭐 어떤 relative poverty rate로 본 것. 이거 제가 그 OECD에서 올해 발표된 한국경제 보고서에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이건 뭐 외부에서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뭐 최근에 뭐 우리 그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뭐 조윤재 서강대 교수 와 몇 분 그 한국은행 분들이 발표한 자료에도 보면 지속적으로 이 사회적인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므로 해서 중산층 계층이 자꾸 감소하고요. 반대로 상위층하고 하위층은 상승하고요. 이건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떤 위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우리 진위계수를 보면 예전에는 굉장히 모범적인 국가였는데, 우리 OECD 평균 정도 수준에 이렇게 현재 이르고 있는데, 문제는 더 계속 악화될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경제 성장과 함께 우리가 지금 사회적인 어떤 형평성을 봤는데, 환경 문제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어요. 환경 문제를 보면 우리가 보통 환경 문제를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소위 그 생태 발자국이라는 게 있어요. 생태 발자국. 1인당 실질적으로 환경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1인당 생태 발자국, 뭐 이컬로지컬 풋프린트라고 보통 하는데, 그거하고 1인당 환경 자원은 얼마 되느냐. 바이오 캐퍼시티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가 1970년대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 이컬로지컬 풋프린트가 커져가지고 지금 우리가 소위 생태 적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예요. 어느 정도 크냐면 일본보다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일본은 1970년대 이후에 더 이상 1인당 생태 발자국이 크지 않아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일본은 1990년 이후에 뭐 잃어버린 10년, 20년 하면서 더 이상 경제성장 안 커지니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 이전부터 상당히 환경 친화적으로 사실은 경제 구조를 많이 바꿔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생태 발자국을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키워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이 소위 생태 발자국 굉장히 지금 1인당 생태 발자국 큰 나라들인데요.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남북한 공이 그렇습니다. 중국까지 포함해서 제일 심각한 나라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살률이 지금 15,000명 정도가 1년에 죽어요. 이 정도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83년도부터 보면 이거 뭐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1년에 3,400명 정도밖에 죽지 않아요. 밖에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지금에 비교하면 상당히 크다. 무려 5배 자살률이 늘어난다는 거죠. 국제적으로도 보면 OECD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무려 1인당 10만 명당 30명 정도. 이것은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뭐 일본 정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라고 하는데, 거기 일본에 비해서도 무려 50% 이상 높은 그런 자살률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범죄 발생률도 보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또 자살뿐만 아니라 남을 또 죽이는 것, 살인 건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 지수가 말이죠. 여러 가지 그 행복 지수를 계산해서 발표하는 그 국제기구도 있는데 제가 2개만 가져왔습니다. 참고 자료로. 이게 해피니스 인덱스 뭐 여기서 하는 보고, 여기 뭐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 이게 얼스 인스티튜트라고 제프리 삭스가 발표한 그 자료인데요. 올해가 마침 여러분 잘하신 것처럼 G5+20 미팅이 있었어요. 전 세계 지구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사용한 게 자료입니다. 그때 자료 보면 우리나라는 이 경제 성장에 비하면 상당히 국민들의 어떤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이고요. 이건 뭐 다른 그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 이건 주로 어디서 나온 거냐면 포브스라는 잡지에서 나온 그 잡지 56등 정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외부 환경은 제가 크게 세계화 중에서 특별히 우리 아시아 중심의 어떤 지역화라든가 세계화가 현재 급속도로 진행되는 것 꼭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첨단 기술이 계속 혁신되고 그것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 자원 전쟁이 계속 가속화될 것이다. 기후 변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지적해야 될 것이 남북한 관계가 정말 다른 패러다임으로 바뀔 것이다.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얘기를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서 여기 세계화 관련된 것만 하나 그냥 가져왔습니다만, 이거 지금 이카노미스트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 경제 주간지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영국에서 나오는 이카노미스트에 보면
지금 전 세계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금 뭐 미국에서 발발해가지고 유럽을 거쳐서 지금 막 진행 중이다만 그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특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온 그 도표예요. 보면 이제 이것이 지금 동아시아 국가들, 아시아 국가들의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쉐어예요. GDP 쉐어. 이건 선진국 쉐어예요. 뒤바뀌고 있다는 거죠. 지금 세상이 바뀌었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 중심의 새로운 세계가 전개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제가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여기 보면 그래서 2050년에 가면 지금도 이미 중국이 뭐 거의 미국하고 비슷하게 뭐 G20 합니다만 중국이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고 그 이후에 뭐 미국이 있습니다만 인도, 일본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이 계속 상위 순위에 있습니다. 그것이 한 가지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1870년대에도 이미 중국이 1위였고요. 그래서 다시 또 원래로 돌아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고 또 재밌는 것은 이 10위권에 들어와 있는 나라들이 이미 100년이 지났고 다시 또 앞으로 50년이 지나도 거의 변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전 세계에서 10위권 경제권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만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다. 이런 또 의미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글로벌화인데요.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면서 소위 전 세계에서 큰 시장을 다 차지하는 그러한 기업이라든가 하는 그런 시장을 정말 자유롭게 내가 어떤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개인은 부자가 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낙후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유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전 세계가 한 나라라고 할 때 그런 때에 모든 사람을 1등부터 꼴찌까지 딱 잡아가지고 소득 수준을 하면 최근에 와가지고 전 세계를 놓고 보면 지니 코에피션트 값이 떨어져요. 90년대 이후에. 글로벌화 되니까. 그렇지만 전 세계 나라를 따로따로 사실 놓고 이렇게 보면 주요 나라에서 다 지니 계수가 다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소득 불평등 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다. 주로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나라들이 그렇다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나라들이냐 주로 IT 관련 이런 기술 혁신이 굉장히 급속도로 일어나는 나라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라이즈 되니까 전 세계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영어 능력이 있고 처음부터 그렇게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충분히 그런 데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또 IT 기술이 너무 급속도로 발달하니까 그 소위 테크놀로지 갭이 계층 간에 많이 있게 되니까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불평등의 글로벌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또 임금격차도 그래서 기술격차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우엔 이 기회의 불평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 자료가 아니라 아까 그 조윤재 교수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 소위 그 상위 계층의 소득 상위 계층, 주로 서울 출신 아니면 소득이 상위 계층 자녀들이 지속적으로 학업 성취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이 학생들이 학업 수능 성적에서 높아지고 주요 대학에서 사실은 그 우수한 그 사실 입학 성적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무슨 그 소득 불균형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현재 지금 우리 그 경제발전 그 연구에서 보면 주로 교육과 고용에 있어서의 어떤 성적 불균형 주로 남녀 차별이라든가 아니 최근에는 뭐냐면 주로 결과의 불균형이 아니라 소득 결과의 불균형이 아니라 기회의 불균형에 따라서 경제 성장의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 그래서 이런 기회의 균형을 가져오는 기회의 어떤 형평성을 가져오는 그런 포용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현재 제가 혼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많은 국제기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것이고요. 뭐 주요 내용은 주로 교육기회, 고용기회를 형평성을 높이자는 것이고 그리고 생산적인 어떤 사회 안정망을 갖추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녹색 성장 얘기는 뭐냐면 이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소위 뭐 그 환경 오염이 더 악화된다, 좋아진다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두 가지가 다 맞지 않고요.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1인당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GDP 한 단위당 차지하는 생태 발자국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데 실제 1인당으로는 이게 점점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일방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 환경 부하가 계속 심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UN 에스캅에 근무할 때 처음 그 녹색 성장을 내세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녹색 성장하고 있는데 이게 이명박 정부 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최근에 뭐 OECD랑 월드뱅크 다 이걸 지금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녹색 성장을 하는데 기왕이면
경제 성장과 환경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같은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에서 생략을 하겠고요. 여기 재밌는 것은 우리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축 중에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쪽으로 완전히 지금 사실은 지금 치우쳐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환경 축하고 사회 발전 축을 우리가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국민 복지를 향상시킬 거냐. 근데 이것이 각각 하나하나를 추구하려고 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대치적인 그러한 어떤 정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니면 세 개를 동시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그런 정책은 없어요. 한 가지 돌로 세 마리 새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경제 성장과 그리고 환경 지속 가능성을 추진할 수 있는 이거 두 개의 시너지를 추구할 수 있는 녹색 성장. 그리고 어떤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 성장을 추진할 수 있는 포용 성장. 이 두 가지를 동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해보자는 거죠. 실제 우리가 지금 정말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은 현재 온 길로 다시 그냥 똑같이 갈 수 없다는 거죠.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 새로운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 책에 있는 표지입니다만 이 표지를 넣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우리 그 과거와 현재가 같이 있으면서 우리 새로운 어떤 미래를 보여주는 걸 생각했는데 마치 이 남대문이 그냥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그냥 전소가 돼버렸잖아요. 우리가 이룬 경제 발전의 업적도 정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걸 그냥 전소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서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 길이 우리가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내부 환경과 그리고 외부적 환경에 맞는 그러한 어떤 경제 발전 전략이어야 되고 그것이 기왕이면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 그리고 우리 환경 지속 가능성을 같이 살려나갈 수 있는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